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크 연구소 어깨동무 사역원 대표로 다음 세대 사역을 오래 고민하고 섬겨온 윤은성 목사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전망에 대한 말씀을 제가 시간 안에서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해오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이제 엔잡러라고 하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한 가지 이상인 사람, 또는 젊은이들 용어로는 부캐를 키운다고 그러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본인의 본캐 외에 오후나 저녁이나 또는 주말 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또 다른 아이덴티티 내지는 꿈을 실현하는 활동들을 하는 그 일은 자기의 본캐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부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캐는 목사지만 제가 부캐로 이제 이런 역사와 관련된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책들을 쓰고 강연을 하고 교회 바깥에서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 역사 교육 관련 작가로, 연구소 대표로, 신학대학원의 이사로, 또 이런 기독교 연합기관의 이사장이나 기독교 대안학교에 또 저희 전국 9개 도시에 저희 학교가 있는데요. 교회들이 학교를 하실 수 있도록, 대안학교를 하시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장이라든지 청년들의 교회 개척 운동인 네임리스 웨이브라든지 어깨동무 사역원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역사 인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 또 집안과 함께 백범 김구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는 또 단체를 통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돕고, 또 이런 교회 안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 의식 교육, 그리고 역사 유적지 탐방하는 이런 일들을 또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대의 다음 세대의 사역이 이제는 전문화되어야 되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사역자의 전문화, 교사의 전문화, 부모의 전문화가 다음 세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천신학대학원 안에 청소년 청년 리더십이라는 THM 과정을 만들어서 청소년 청년 사역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4학기 동안 가르치는 과정을 책임을 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젊은 친구들이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엔잡러라 그러는데, 저같이 한 10가지 정도 직업을 내지는 부캐를 갖고 있으면 이제 프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 엔잡러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오는 시대의 직업 전망을 IT 전문가들이나 미래 전망하는 사람들의 우리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앞으로 머지않은 시대에 전 세계 인구의 약 60% 이상이 다 프리랜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직장에 몸을 담고 거기에서 나오는 월급으로 평생을 사는 일은 앞으로 사실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을 정도로 미래 시대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속도를 조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시간 정도 강연하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MZ세대란 누구인가, 연령대 구분은 학자들마다 나누는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M 밀레니얼 세대, Z 제너레이션, 그리고 요 근래에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세대는 알파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반부터 이제 지금 현재 30대에 속하는 그룹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20대에 속하는 G세대와, 그리고 지금 현재 10대 초반과 10대 이하에 있는 완전히 이 메타버스와 AR, VR 같은 그 환경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디지털 기기를 거의 우리 몸에서 더 이상 분리시킬 수 없는 것처럼, 이 세대들은 아마 이런 소위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삶에서 분리될 수 없는 세대가 지금 이제 자라고 있다라는 것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 중에 증강세계관 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요.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블록체인이라든지 또는 이런 가상화폐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IT 교육과 훈련을 받고, 고등학생 정도 나이가 되면 그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인턴십을 거치면서 실제 다른 아이들이 대학 진학할 때 이 아이들은 이미 사실 IT 기업에 취업을 하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기독교 대안학교도 있을 만큼, 실제로 이 분야에 앞서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MZ 세대에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저희가 주목해봐야 되는 세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있다면 디지털 네이티브, 그리고 이거는 MZ 알파가 갈수록 디지털 네이티브의 경향이 거의 언어로 치면 알파는 거의 원어민 수준, 뭐 우리 Z 세대 같은 경우는 뭐 1.5세 내지는 뭐 우리 M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 3세대 영어가 한국말이 더 익숙한 사람, 한국말 영어가 반반인 사람, 영어가 더 익숙한 사람처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똑같이 표현해도 세대가 내려갈수록 훨씬 더 심화된다. 두 번째는 개인주의적 성향인데, 보통 우리는 개인주의 그러면 이제 이기주의와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들이 생각하는 개인주의 성향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MZ 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개취라고 하죠. 젊은 아이들이 개인 취향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개인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당신의 개인 취향을 존중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나의 개인 취향을 내가 주장하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나의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제 좀 전통적인 교회 문화를 가지고 MZ 세대에게 접근을 해서 이거는 우리 공동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왜 너는 꼭 그렇게 너만의 주장을 하냐, 이렇게 다가가는 접근 방식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 개인적 취향이나 성향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볼 때는 되게 버르장머리 없어 보인다든지, 저런 말을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툭툭 막 할 수가 있지? 전혀 어른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냥 그 아이들 그 세대의 문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과 그럼 어떻게 소통합니까?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개취를 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이들의 개인적 취향, 그 아이들의 성향, 그 아이들의 문화를 존중하면 존중하는 어른을 그들도 존중할 줄은 아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문화와 소통 방식을 그들에게 니들이 어리니까 어른들의 방식을 따라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꼰대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들의 이 개인주의적 성향이라는 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자기 의견의 표현은 당연한 권리다라고 생각하는 세대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현재지향적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2030 세대의 탈종교화 현상이 되게 심화되냐면,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종교적인 사회 문화적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세대가 영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세대는 소확행 세대고, 소소하지만 뭔가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고 욜로 라이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을 here and now, 지금 아주 충실한, 지금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영원성이라는 개념과 이렇게 긴 시간, 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라, 이런 것들이 이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와닿지 않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 영혼의 개념이 지금 현재의 나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사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적 어떤 체험과 환경들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해주지 못하면 사실 이 세대들은 굉장히 현세지향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영혼의 관점과 영혼의 어떤 개념들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세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어떤 소통과 딜리버리의 문제가 여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MZ 세대들 가운데 이제 Z 제너레이션과 M 세대를 합치면 서울 인구의 약 35.5%,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34.7%가 이 MZ 세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어떤 소비와 문화와 어떤 트렌드를 주도하고 만들어내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요즘에 MZ들보다 알파 제너레이션이 소비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카페에서 소비하는 커피가 거의 하루에 이제 보통 평균 2잔, 3잔 정도를 소비한다고.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면 음료를 반드시 아이들이 사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커피 하루에 한 잔 드실 때 아이들은 2-3잔을 마셔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부모님들은 아껴서 자녀들을 쓰게 하는 문화가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의 트렌드를 이 세대가 주도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세대를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세대를 규정하는 단어가 더 이상 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더니즘은 이성과 합리성의 토대를 둔 어떤 그 한 시대, 그리고 이성과 합리성의 토대를 둔 그 시대에는 소위 말하면 teacher,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선생님이 되는 문화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오면서 이성과 합리성이 사실은 굉장히 약화되고 감성과 영성과 어떤 직관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시되는 시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지식과 경험치를 가진 사람이 존중받는 그 토대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아이들이 더 이상 궁금한 것들을 부모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궁금한 것들을 부모님이나 기성세대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나 이제는 유튜브에게 물어보는 시대가 되면서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교육이라는 개념도 깨트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교육이라는 단어도 제가 나름대로는 뭐 학교도 오래 운영하고 교육 관련된 일과 강의도 많이 하지만 동양적 개념에서 가르칠 교자를 이렇게 파헤해 보면 그 개념 자체가 아이가 책을 펼치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고 훈장님이나 어른이 손에 회초리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아이를 훈육하는 개념이 그 교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전통에서의 에듀케이션이라는 교육의 라틴어나 헬라어 원어들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들을 끄집어내는 행위를 교육이라고 정의하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 개념에서의 교육 개념은 상당히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훈육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면 서양에서는 애시당초부터 교육이라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잠재력들을 끄집어내어주는 어떤 행위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있어서도 사실은 동서양의 교육을 접근하는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인가? 아니,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대는 컨템포러리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가시면 컨템포러리라는 이름으로 의류를 파는 것은 그냥 지금 유행하는 옷, 그런 뜻이죠. 그냥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MZ 이후에 특히 알파 제너레이션들을 접근할 때는 컨템포러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친구들을 연구하고요, 분석하고요, 이렇게 세미나 해가지고 이해해서 얘들을 이제 맞는 대안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얘들은 벌써 그 다음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규정하는 순간 진화하는 세대. 우리가 이 아이들을 공부합니다. 막 분석합니다. 아, 이 아이들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구나, 이런 트렌드를 갖고 있구나, 이런 거에 익숙하구나라고 규정하고 막 정리하고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해서 내놓는 순간 이 아이들은 또 다른 세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세대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을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열광했습니다. 주로 40, 50대가. 그런데 20대들 사이에서는 무슨 말이 나왔냐면 아프면 환자지 왜 아픈데 청춘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환자로 규정하냐. 그런 반응이 나왔을 정도로 사실은 쉽게 이 세대를 누가 이렇게 어떤 프레임에다가 가두어 놓고 너희들은 이런 세대야 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왜? 계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달라요. 저는 저일 뿐이지 저를 어른들의 또는 당신들의 학문적인, 문화적인 어떤 종교적인 틀이나 프레임에 저를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이 아이들의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도 굉장히 어쩌면 원래 복음의 성격처럼 퍼스널라이즈된, 굉장히 개인화된, 그리고 1대1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그 아이의 영적 상태와 그 아이의 가정 환경과 그 아이가 처해 있는 모든 그 환경과 여건들에 맞게 사실 복음이 제시되어지고 복음이 다가가야 되는, 어쩌면 진짜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과 정말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키우셨던 것 같은 그런 목회가 어쩌면 실제로 되는 세대가 MZ세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다수의 교회들은 전통적인 건물, 전통적인 형태, 전통적인 양육, 전통적인 프레임, 전통적인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팅 안으로 너희가 들어와 라고 해서는 절대로 MZ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모든 틀을 깨고 MZ들에게 맞는 굉장히 개별화되고 개인화된, 제가 운영하는 어깨동무 학교라는 학교는 지금 CTS와 함께 신입교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 저희는 개별화 교육이라고 합니다. 학생 한 명마다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학년이 똑같은 시간표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자기만의 시간표를 갖고 공부합니다. 그렇게 교육도 이제는 퍼스널라이즈 시키지 않으면 실제로 이 세대들에게 무언가를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MZ세대 접근 전략에 있어서 ESG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앞으로 비즈니스에서뿐만 아니라 이 MZ와 알파 제너레이션은 ESG 같은 이런 세계적으로 그냥 유행이 아니라 가치, 그리고 자기들의 미래와 직결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교회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MZ들이 봤을 때 자기들의 재정과, 우리가 젊은 애들 헌금 안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젊은 애들이 돈을 안 쓰는 애들이 아닙니다. 젊은 아이들 표현 중에 돈줄 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대의 어느 치킨집 사장님이 가게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조그만 꼬맹이 둘 형제를 봤는데 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오지도 않고 뭐 어디로 멀리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니까 얘들이 돈이 없는 거죠.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사장님이 치킨 한 마리 걔들 대접해줬다가 그 사장님을 이 MZ들이 다 덤벼들어서 돈줄 내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치킨 주문이 폭주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막 몇십만 원씩 보내면서 그 아이들이 오거든 앞으로 치킨을 그냥 무제한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과연 어떤 가치에 돈을 쓰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헌금할 수 있는데 이 헌금을 교회가 어디에 쓰고 있는가? 아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교회가 추구하고 소비하는 가치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세대는 이 교회에 내가 헌금하는 것은 낭비야 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이 교회에 내가 헌금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결정할지 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통하는 플랫폼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본방사수 이런 게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날 밤 12시면 모든 이 온라인 플랫폼에 모든 영상이 다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뭐 본방사수 굳이 하지 않아도 본방처럼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은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성도들의 숫자와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을 확보한 교회들은 우리나라의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에게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의 인스타 팔로워가 140만 명, 450만 명씩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 교회 성도들은 실질적으로 숫자가 2, 3천 명인데 온라인에서 그분의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하는 젊은이들이 100만 명, 200만 명 넘어가는 목회자들이 이 팬데믹 기간에 나오기 시작했죠. 그것을 통해서 이분들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스타를 통해서. 본인 성도들은 뭐 2,000명, 3,000명인데 이 영상을 기가 막히게 이 세대에게 맞는 감각과 메시지와 음악과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인스타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함으로써 사실은 지금은 전 세계에, 저는 웨슬리가 어떤 의미에서 되게 앞서간 사람이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런 말을 그 시대에,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했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대단한 분인데, 뭐 크리스찬이라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파 세대에 이제 앞으로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요 20, 30대 젊은 사역자들이 모이면 저희는 MZ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은 요즘에 제가 MZ 강의를 너무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후배들한테 눈치 봤는데, 아니 형님, 뭐 목사님, 지금 MZ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알파 얘기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요즘에 왜 이렇게 계속 MZ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MZ 지나갔는데 이제 사실 이 알파 제너레이션이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세대들을 규정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세대들에게 그냥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들로 하게 하십시오. 지금 앞서가는 다음 세대 사역에 굉장히 앞서가는 중심 교회들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몇몇 교회 목회자들하고 제가 미팅을 계속 했는데, 청소년들을 세워서 청소년 예배 때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청년들을 세워서 청년 예배 때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일까지 이미 시도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대가 자기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세대가 자기 세대를 양육하고, 그 세대가 그 세대를 이끌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그 리더들을 양육하고 계속해서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로서 이 세대가 자기 스스로들이 자기 세대를 끌어갈 수 있도록 세우는 일들을 벌써 시작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한국인의 종교 현황은 좀 빨리 지나가겠는데요, 한국인의 종교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건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 비율이 뭐 사실은 40%대로 떨어졌을 뿐 아니라 종교인 비율의 감소 가운데 두드러지는 현상은 2030 세대의 탈종교화, 그래서 종교 인구의 고령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MG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종교인들의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라는 비율이 61%까지 33%에서 2004년이면 불과 20년이 되지 않은 시간인데 2배 이상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다. 종교 분포로 보면 개신교가 가장 높은데 종교 호감도로 보면 개신교가 가장 낮다. 이 이유를 우리가 분석하고 왜 이렇게 교회가 비호감이 됐을까? 라는 이유들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10년을 주기로 제가 볼 때는 30% 정도씩 깎아 먹을 겁니다. 그래서 2030년 정도 되면 지금 700~800만 하는 것이 500만 정도 내려가고 2040년 정도 되면 300만, 250만으로 내려가고 아마 그 이후에는 100만에서 150만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은 연구소 대표나 학교 교장으로 담임 목회를 하다가 5년 전에 사임하고 완전히 바깥 사역에, 외부 사역에 헌신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주일에도 계속 말씀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근데 교회를 가보면 청년들 헌신 예배라고 해서 갔는데 본당에는 꽉 찼습니다. 어른들이 800명 꽉 찼는데 헌신 예배 특송하러 나온 청년들은 13명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아주 유명한 한국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작년 성도들만 한 6천여 명 출석하는 한국교회 그 목사님이나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그런데 그 교회의 중고등부를 통틀어서 2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한국교회에 굉장히 모범적이고 이름 알려진 목사님이 담임하시고 그 교회 건강한 교회로 온 대한민국과 세계에 소문난 교회지만 작년 성도들 6천여 명의 청소년, 중등부, 고등부 다 합쳐도 주일 예배 참석하는 아이들이 200명 되지 않습니다. 몇천 명 모인다. 그런 대형 교회는 사실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한국의 수만 개 교회 중에. 지금은 위기를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조사 발제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다음 세대 위기다라는 얘기를 했는지를 제가 기사를 검색해 봤어요. 1990년대 초반부터 했어요. 지금 3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위기래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언제 어떤 모임에서, 포럼에서 발제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위기라고 말만 하는 거 보니까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고. 30년 전부터 위기라고 했는데 아직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아직도 교회의 재정 사용하는 비율이나 모든 것을 보면 절대적으로 기성세대에게 다 재정들이 쏠려 있고 다음 세대에게 쓰는 예산은 어떻게 하든지 연말마다 깎으려고 하고 줄이려고 하는 분위기에서 우리는 말은 계속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는 법이 없는데 오늘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이 갤럽에서 약 6년 동안 이 종교, 한국인의 종교 현황을 계속 추적해서 지금 계속 오고 있는 자료들인데, 근데 종교 현황 가운데 과거 종교 경험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교를 가졌다가 그 종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종교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종교를 가져보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5%만이 과거에 종교를 가졌던 경험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아예 종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라는 부분이 어쩌면 교회가 더 강력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화된 그리고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선포해야 되는 중요한 동기와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파트가 더 중요한 파트인데 한국교회 미래에 있어서 다음 세대 사역의 추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쭉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현장으로 지금 보면 청소년, 청년 사역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제가 후배 사역자들을 정말 많은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을 알지만 보면 거의가 다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은사와 부르심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교회의 교역자 문화가 개성이 있고 야성이 있고 창의성이 있고 열정과 도전적인 사역자들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적이고 시키는 대로 하고 수동적이고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분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교회의 그 문화에 그냥 이렇게 순응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성과 창의성과 야성과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그 안에서 그 열정들을 다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 바깥에 나와서 비록 재정적인 기반이 불안정하더라도 바깥에 나와서 그냥 광야에서 야성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청소년들 만나고 청년들 만나고 하면서 뭐 스쿨 철치를 개척한다든지, 그러니까 전국에 거의 1,000개, 2,000개 가까운 학교 안에 교회 세우는 기도 모임과 예배 모임 세우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난다든지 하는 일들은 보면 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이 이런 바깥에서 야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전문성 있는 사역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함으로써 이제는 교회가 교회 안에서 행사를 벌이고 북치고 장구친다고 아이들이 교회 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서울에 있는 충형교회라고 그 교회에 당회원 세미나를 했는데 목사 장로님들이 한 100여 분 계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이 책상머리 앞에 하루 종일 붙어 앉아 있고 9 to 5 출근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라고.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이 청소년 청년들이 있는 곳에 가 있어야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아침 9 to 5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래서 언제 청소년 청년들을 만납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은 사무실에 붙어 있거나 9 to 5가 아니라 현장 어디서 만나느냐, 학원, 학교, 직장 찾아다녀야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보다 현장, 사역보다 관계, 기다리는 사역이 아니라 찾아가는 사역. 그리고 주일 하루 2시간, 1시간 반 겨우 예배 3, 40분 드리고 분방 공부 막 소란스럽고 시끄러운데 여기저기 흩어져서 앉아서 하는 동 마는 동 15분 20분 하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유지될 거라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죠. 진짜 엄청난 착각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 사역뿐만 아니라 주일 사역뿐만 아니라 주중 사역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썬데이 스쿨이 아니라 철치 스쿨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썬데이 스쿨은 주일날만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철치 스쿨은 통전적인 삶의 프로그램으로 양육 체계를 바꾸고 청소년, 어린이, 청년, 전 성도를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부터 주일까지 다 연계되어지는 양육과 이 총체적인 삶의 프로그램으로 양육과 신앙의 체계를 틀을 바꿔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정에 대한 문제인데 코로나 지나가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나 저희하고 이렇게 협력 많이 하시는데 다들, 근데 이 다른 연구소들의 자료들을 봐도 신앙생활이 53% 이상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 그리고 부모의 거의 절반가량이 자녀들을 교회, 집에서, 가정에서 양육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앙 양육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부모들의 82%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 방법을 배우고 싶다. 그런데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죠. 교사대학도 항상 보면 저희가 연말에 바빠요. 왜냐하면 연말에 교사대학이 있거든. 그러면 교사대학을 쭉 돌아다녀요. 근데 저는 늘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대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은 단순한 열정과 헌신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대에 대한 문화적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 개개인들에게 다가가고 접근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상담적인 기법도 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관계 맺는 것도 이 세대와 어떻게 관계 맺고 소통하는지도 알아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데 그저 연말에 형식적으로 하루 내지는 이틀짜리 교사대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하루 이틀 세미나 들은 걸로 1년 동안 교사를 하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교사들도 전문적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 양육 커리큘럼을 1년짜리 프로그램, 2년짜리 프로그램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매달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수법, 상담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 다양한 부분들을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그저 두리뭉실한 성경적인 무슨 원리 이런 걸 그냥 던져주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가정에서 신앙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적 원리를 1, 2, 3, 4 정확하게 부모님들에게 매달 사실은 교육해줘야 합니다. 꾸준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대 사역의 전문성, MDiv 코스의 목회학 석사과정에 들어오신 분들을 그저 신학에 대한 개론적인 수업만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전도사로 다 데려다가 부서 사역을 다 맡기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각 파트들이, 제가 25년 전에 미국에서 MDiv 할 때 저희는 MDiv 안에 8개 전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할 사람, 철치 뮤직 할 사람, 페스토랄 미니스트리 할 사람, 크리스천 카운슬링 할 사람, 위멘스 미니스트리 할 사람, 여성 사역 할 거냐, 음악 사역 할 거냐, 교육 사역 할 거냐, 목회를 할 거냐, 상담 사역을 할 거냐, 앞으로 계속 신학을 공부할 거냐에 따라서 MDiv 안에 8개 저희 전공 트랙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지속 공부할 사람들은 그 트랙을 해야만 그 다음 THM, PhD를 할 수 있고, 국내 선교할 사람 그러면 반드시 2년 MDiv 하고 2년 교회가 없는 메인주나 이런 북부 지역에 가서 철치 플랜팅 2년 동안 교회 개척을 하고 돌아와야 MDiv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해외 선교 트랙에 들어온 사람은 2년 MDiv 공부하고 2년 동안 해외 선교에 이제 갔다 와야 MDiv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25년 전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은 신학교 총장님들에게 말씀드려도 목사님 저희는 못 바꿉니다. 돌아온 대답은 20년 내내 그 대답이었어요. 저희는 신학교 커리큘럼 못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변해야 산다는데 못 변하면요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저는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미래를 전망할 때 리턴이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된다라고 느낌이 있던 작년 연말부터 교회들이 다시 많이 부르시기 시작해서 다니면서 보니까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저는 정말 우리 전병철 교수님하고 20몇 년 된 친구지만 저희가 미국에서부터,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부터 10,000명, 30,000명 담임 목사님까지 다양한 목사님들을 계속 만납니다. 저희가 거의 매달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목사님들과 여러 사역에 대한 대화를 저희가 하는데요,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리턴을 계속 얘기해요. 세상은 2020년도에 이미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 The Great Reset, 지금은 모든 전략, 비즈니스,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리셋하고 바닥부터 다시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도 교회는 계속 팬데믹 기간에도 이 시점에 한번 뭔가 리셋하고 변혁을 시도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주어졌는데도 그저 팬데믹 이전에 다시 예배당에 꽉 차서 예배드리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생각들이 목사님들 안에 많다는 걸 발견하면서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도 배운 게 별로 없구나. 이게 굉장히 저를 절망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엔데믹을 이야기하는 지금 시점에 과연 팬데믹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지금 우리는 엔데믹을 바라보면서 리턴을 꿈꾸고 있는가? 아니면 리뉴얼 내지는 리바이벌로 향해 갈 것인가? 중요한 시점에 서 있고요. 지금까지 목양적 목회,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양육과 신방과 소그룹과 이런 목양적 목회 중심에서 이제 사회적 목회 중심으로 큰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시기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지역사회 전체가 팬데믹이 또 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잠재적 위협 어떤 요소가 아니라 이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커뮤니티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자기 앞마당처럼. 제가 보니까 충형교회가 합동측에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가 강남 한복판에 너무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충형교회를 대한민국의 핫플로 만들어라. 핫플레이스. 그래서 대한민국 젊은 애들이 다 충형교회 앞에 와서 셀카 찍어서 인스타에 다 올리게 만들어라. 그리고 충영교회 이 좋은 공간, 주변에 직장인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충영교회 담을 다 허물고 대신 자동차만 넘어오지 못할 정도의 이런 정원만 설치해 놓고 충영교회 마당 전체를 열어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휴식하고 차 마시고 쉴 수 있는, 벌써 담임 목사님 하셨더라. 앞마당 사역이라 그래서 충영교회가 동네 모든 사람들의 마당이 되게 해주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여셨더라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인데도 이미 이 코로나 때 변화하려는 몸부림을 굉장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들으시는지 1시간 강의를 하게 됐는데 2시간 30분을 했어요. 해외 선교에서 이주민 선교, 이제 가게만 하는 선교 안에 선교의 패러다임도요, 처음에는 us to them, 우리가 그들에게 가고, 두 번째는 them to us, 그들이 우리에게 오는 시대가 됐다가 지금은 them to them, 그들이 그들에게 가는 선교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기회가 많습니다. 해외 선교의 기회가. 항상 나가는 선교만 했는데 이제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us to them, them to us, them to them. 그들이 그들에게. 지금은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주민 선교 전략을 논하는 이주민 선교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곧 또 열립니다. 그럴 때도 관심 갖고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다양한 이주민 사역들에 대한 소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유 중심에서 공유 중심으로 교회들이 팬데믹 기간에 건물이 텅텅 비어봤습니다. 지금도 제가 몇몇 대형교회, 만여 명 넘는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상담과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공간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기존 교회들처럼 기존에 해오던 것처럼 계속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또 텅텅 비게 될 건데 이 공간을 어떻게 이제 공간 자체를 완전히 어떤 변화를 줘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공간이 교회만의 공간이요, 우리는 신성 불가침 지역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처럼 청소년들에게는 여기가 학원 이상으로 친숙한 어떤 청년들에게는 여기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자기들의 미래의 꿈들이 자라는 플랫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갔다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온 오프라인이 함께 가는 이제 하이브리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한번 여러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막 던져드렸는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얼마든지 자세하고 친절하게